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방법론 제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의 조작과 측정인데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설문지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도 이 조작과 측정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개념의 조작하고 개념의 측정 부분을 따로 떼서 할까 싶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개념화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가설을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는데 이제 가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념화라고 하는 거를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념화는 가설 자체가 개념과 개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굳이 왜 또 다시 개념을 다루느냐인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인데 단어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근데 여기는 그거를 설문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는 형태로 개념을 바꾸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데 개념화다. 그래서 개념으로 다른 개념으로 바꾸는 것, 측정 가능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주는 것.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개념화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에서 이 개념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개념의 조작과 측정이라고 제목을 다른 이유도 개념화의 핵심은 조작적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데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작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조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꼼지락꼼지락 만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어떤 거를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개념을 측정이 설문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꼼지락꼼지락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은 요거를 이 척도라는 말이 이제 나올 텐데 어쨌든 차원지표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측정할 거냐, 측정 가능한 응답 문항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 개념화와 측정이라고 하는 게 설문지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고 우리가 설문지에서는 이제 요거를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측정을 할 수 있는 문항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 개념에는 상수와 변수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요 상수와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살짝 살펴보면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 영역, 그래서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대구 시민은 어느 당을 지지할까, 평창 올림픽은 직접 가서 보면 재미있었을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사를 할 때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청년들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 개념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정의를 데피니션을 해야 됩니다. 이 데피니션을 하고
이 데피니션 한 거에 대해서 자, 행복한가, 청년들은 행복한가에서 중요한 거는 행복한가잖아요. 그럼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너 행복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마다 이 행복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측정을 하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에서는 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죄송합니다.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걸 측정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론을 만든다. 그래서 개념에서 정의, 정의에서 이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 개념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지금은 요 단어를 잘 안 쓰나요? 88만 원 세대라고 하면 이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상태와 관련된 굉장히 고도의 복합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모든 의미들이 이 하나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고도로 추상적인 거예요. 된장녀, 고추장남 이런 것도 다 추상적인 거죠. 부자, 가난한 사람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자, 당신은 부자입니까? 돈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설문지로. 근데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인 추상적인 용어를 쓰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은 할 텐데 그게 정확한 대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부자의 기준이 뭘까? 월급이 높은 사람을 얘기할까? 월급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일까? 자산과 월급이 다 높은 사람일까? 그러면 월급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더 구체적인 걸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고 체계화하면서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 자,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사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로부터 귀납해서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빈곤하다, 부자다, 상류층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지만 도대체 돈이 얼마나 없어야 빈곤하다고 하는 거냐? 부자는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부자인가?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부자인가? 월 소득이 1억인 사람이 부자일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느냐? 개념을 조작해야 되는데, 자, 요 개념과 개념이 만나서 가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 가설에 쓰이는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하나를 설문지에서 이 개념을 조작을 해서 가설로 만들 때는 추상적인 개념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설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이제 설문지의 문항으로 만들 때는 요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개념 중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상수와 변수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상수는 컨스탄트고 변수는 베리어블인데 상수는 개념의 속성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하나의 속성을 갖는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설문지에서는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1m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죠. 1m는 뭐죠? 100cm인 겁니다. 자, 1m는 몇 cm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설문지에서는 우리가 궁금하니까,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상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고정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라고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변수라고 하는 거는 개념의 속성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1m라고 하는 거는 100cm라는 단 하나의 속성만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하지 않고 고정돼 있어요. 근데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별은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당신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19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274만 원 이렇게 속성이 변화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설문조사에서는 변수만을 사용한다. 상수라고 생각되는 거는 물어보지 않는다. 자, 성별이 남녀인데 남자들만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 거기에서는 이미 성별이 남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자, 상수와 변수의 개념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수는 속성이 변화하는 것. 근데 우리가 남자 고등학교에 가서 물어볼 때는 남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만 자, 대구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변수, 성별이라고 하는 건 변수가 되는 거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변수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가설은 개념과 개념에서 구체화되면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가설에서 취업이 잘 될수록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조사의 개념은 뭐죠? 취업이 잘 된다. 행복감을 느낀다.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대구 시민은 어느 당을 지지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가설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느낄수록 무슨 당에 투표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고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느 당에 투표를 하느냐라고 하는 투표 행위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평창올림픽도 스포츠를 좋아할수록 많은 비용을 썼을 것이다. 자, 그러면 스포츠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스포츠 흥미도라는 개념이 되고 소모 비용이라고 하는 많은 비용을 썼을 것이다가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은 우리가 변수와 변수, 자, 개념과 개념에서 변수와 변수의 관계로 보다 더 구체화됐다. 설문지를 만드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해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를 더 구체화시키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데피니션이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의는 개념적 개념입니다. 컨셉추얼 데피니션인데, 자, 이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개념을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쉽게 이해하면 사전적 정의죠.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모를 때 사전에 찾아보면 그 사전에 뭐라고 써 있는데 다른 개념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성 요소적 정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런 개념적 정의나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지만 조사에서는 이 정의를 이 데피니션을 쓰는 게 아니라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쓴다. 자, 그러면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시켜서 변수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 이게 조작적 정의다라는 거죠. 개념적 정의의 속성을 이 개념적 정의, 이 어떤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보다 더 구체화시키는데 그 구체화시키는 목적이 뭐냐?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무한도전 지금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노홍철 씨 관련해 가지고 워낙 기계에 막직한 분이시니까, 자, 이 사람의 지능, 머릿속 구조가 어떻게 되냐? 지능이라고 하는 거가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자, 지능은 추론, 계획, 문제 해결, 추상적 생각, 이해, 언어 사용, 학습과 같은
수많은 관련 능력을 달성하는 마음의 속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념적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개념으로 개념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자, 지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추론, 계획, 문제 해결, 추상적 생각, 이해, 언어 사용, 학습, 그 다음에 능력, 마음의 속성이라는 수많은 개념으로 지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조사에 쓸 수 없다. 자, 그럼 지능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자,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고 싶은데 당신은 얼마나 똑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대답을 하겠죠. 사실은 똑똑하지 않은데 나는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똑똑한데 나는 별로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조작적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능을 설문지에 어떻게 물어봐서 어떻게 대답하게 만들 거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능은 IQ 값이다. 이렇게 그냥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지능이라고 한 IQ 테스트가 사실은 지능의 대부분은 아니죠. 뭐 감성 지능이니 뭐 EQ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지능은 다양한 게 있지만 조작적 정의는 그냥 다 빼버리고 측정 가능한 형태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지능은 IQ 테스트 값. 자, 이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가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 그 다음에 조사 항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다는 거는 이 개념을 어떤 값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해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지능은 IQ 테스트. 자, 소득은 월급 또는 연봉. 이렇게 측정 가능한 값을 여러분들이 측정 가능한 개념을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조사 개념이 취업, 행복, 조사 개념이 이거죠. 취업이 잘 될수록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해서 조사 개념은 취업이 잘 된다고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두 가지 개념이죠. 취업과 행복감. 이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취업이라고 하는 건 임금을 받음이죠.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는 행복감은 굉장히 추상적인 감정이니까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나머지 두 개는 한번 이 조작적 정의를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보수적이라고 느낄수록 어느 당의 투표 행위 보수적, 스포츠의 흥미도 소모 비용. 자, 요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스포츠의 흥미도는 본인이 느끼는 몰입도 또는 본인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정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매우 흥미가 있다, 조금 흥미가 있다, 그저 그렇다, 별로 흥미가 없다, 전혀 흥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주관적인 흥미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스포츠 흥미도라고 하는 거를 조작적 정의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흥미도, 스포츠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흥미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조사 대상자가 일주일에 스포츠 경기를 시청한 시간,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TV를 많이 보겠죠. 뭐 축구도 보고, 농구도 보고, 배구도 보고, 뭐 당구도 보고, 뭘 많이 보겠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겠죠. 자,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시청이 아니라 스포츠 흥미도를 한 달에
스포츠 경기를 몇 번 관람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포츠 흥미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조사 대상자가 스포츠 흥미도라고 하는 거는 한 달에 직접 가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횟수, 요렇게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변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관찰 대상의 특성이고 변화하는 속성을 갖는데, 자, 여러 가지 속성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조사 대상자는 특정한 하나의 속성을 갖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변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변수는 베리어블이고 변수 값은 밸류인데, 이 변수 값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한 여러 값 중에서 고정화된 관찰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속성. 자, 성별이라고 하는 건 변수죠. 남성과 여성이 있죠.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자, 변수 값은 뭐가 될까요? 남성 아니면 여성이죠. 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남성입니다라고 대답하면 그 관찰 대상의 변수 값은 뭐가 되죠? 남성이라는 개별 속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는데 관찰 대상이 나는 여성입니다라고 응답을 하면 그 사람의 변수 값은, 그 변수에 대한 변수 값은 여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의 한 달 월급, 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작적 정의로 한 달 월급이라고 하면, 자, 그거에 대한 변수 값은 A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120만 원이 되고 B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170만 원이 되고, 자, 그러면 120만 원, 170만 원이 변수 값, 각각 관찰 대상의 변수 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별도 있고 교육 수준, 당신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요게 변수가 되는 거고, 성별, 교육 수준, 월 평균 소득, 연령. 자, 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 변수의 여러 가지 속성, 요게 변수 하나하나가 변수 값이 되는 거죠. 고졸, 대졸. 왜냐하면 자, 성별 물어보면 응답하는 사람들은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밖에 대답을 못하죠. 자, 교육 수준을 물어봤을 때 여기는 이제 중학교졸이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빼고 그냥 고졸 칸이 없으니까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월 평균 소득도 자, 원래 여기 이제 칸이 없어서 빼놓은 거예요. 3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되겠네요. 1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상. 네 개 중에 하나인 거죠. 각각이 하나가 변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문지의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변수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설문 문항으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변수가 이겁니다. 자,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변수가 이겁니다. 이거를 설문지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당신의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물어봤으니까 응답하는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이 변수의 속성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당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남성과 여성 고르도록. 자, 그래야지 개별 변수값을 응답하는, 물어보는 거는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물어보는 거고, 자, 이걸 선택하는 거는 뭐죠? 조사 응답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자는 조사 응답자가 고를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응답 값, 변수값을 제시해 주는 게 하나의 문항이 된다. 자, 당신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에 응답 변수값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응답 값으로.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귀하의 나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응답 값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수와 변수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작적 정의하는 거를 배웠으니까 이 조작적 정의의 기초에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개념을 이제 보면, 자, 가설,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커피를 많이 마실 것이다. 뭐 이건 너무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자, 개념은 뭐죠? 고독감,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하고 커피 흡입,
네, 여긴 고상한데 여긴 너무 갑자기 수준이 확 떨어졌네요. 커피 흡입이라고 얘기를 해서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요 이제 가설에서 우리가 개념이 뽑아지니까 자, 그러면 고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독은 고도로 추상적인 거잖아요. 고독이 당신은 고독하십니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주관적인 고독감. 매우 고독하다, 조금 고독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고독하지 않다, 전혀 고독하지 않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다 싶으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개념으로 짜개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개념의 조작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론 수준에서 개념의 수준 구성 정의가 있는데 이 개념의 정의 단계에서 이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개념적 정의를 여러 개의 개념적 정의로 짜게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이나 이론 같은 데를 찾아보면 고독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설명,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설명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설명된 개념 중에 고독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고독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력감, 고립감, 무의미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고독감이라고 하는 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더 많은 실제로 얘가 정말로 고독한 거냐 안 한 거냐 요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을 세 개로 사전 개념적 정의 단계에서 개념을 짜갠다. 자, 그러면 고독이라는 개념적 정의 하나에서 무력감, 고립감, 무의미감이라는 세 가지의 개념적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고독감이라는 건 안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보는 거죠? 설문지에서는 무력감, 고립감, 무의미감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의 문항이 네 개의 문항이 된 게 아니라 하나의 문항이 세 개의 문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력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상태죠? 무기력 상태인 거죠. 고립감이라고 하는 거는 고립돼 있다. 집단 배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무의미감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뭘 해도 뭘 하는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의미 상실이죠. 자, 요 무력감에 대한 상태, 고력감에 대한 상태, 무의미감의 상태라고 하는 거를 자, 요걸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뭐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자, 무기력 상태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활동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죠. 무기력 상태, 무력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고립감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집단 배제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고립감에 대한, 자, 당신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몇 개가 있습니까? 참여 모임 수라고 조작적 정의를 고립감을 하는 겁니다. 자, 대학생들이면 어떻게 되죠? 대학 생활에서 느끼는 고립감.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참여 동아리 수. 자, 무의미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뭘 해도 의미를 못 느끼는 거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조작적 정의로.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작적 정의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지표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게요. 자, 요거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변수 값을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게 지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지표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물어보는 거, 그거에 대한 변수값, 응답하는 거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는 응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전체 개념의 조작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이론 수준에서 이 개념을 짜갠 개념을 다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는 이론 수준이고
여기는 조사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죠. 조사 수준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방식으로 추상적인 정의를 조작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래서 응답을 얻어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는데, 이게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에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현상, 그걸 우리가 구체화하면 개념이 되는 거죠. 개념을 더 구체화한 게 뭐였죠? 변수였죠. 그리고 그 변수를 조작적 정의한 것까지. 그래서 그 조작적 정의가 된 개념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를 할당하는 게 측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숫자화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건 뭐죠? 머리 크기를 재는 거죠. 크기를 잰다, 이게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를 재면 숫자가 나오죠. 머리 크기가, 예를 들어서 머리 길이가 50cm, 32cm, 20cm, 뭐 55cm,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건 이제 더 정밀한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는 머리 크기를 재니까 센치를 했는데, 자, 요거는 뭐죠? 볼트 너트의 크기를 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밀리미터 단위가 되겠죠. 자, 측정에서 중요한 거는 숫자를 얻어내는데 어떤 숫자를 얻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 즉 어떤 변수값을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변수값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응답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측정은 기본적으로 개념화, 조작화, 규칙화, 수량화. 개념화라고 하는 거는 조작적 정의에 따른 개념하고, 이렇게 된 그 개념화를 하고, 그걸 조작적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일정한 규칙을 부여해서 수량화된 수치를 얻어내는 게 측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죠? 엄밀해야 되고, 이거 뭐 다 좋은 얘기니까 정확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들어서 그럴듯해야 된다. 엄밀성,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이 측정에서는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측정의 수준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차이를 한번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게 이제 측정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의 그 변수 값이라고 하는 거를 쭉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측정 수준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리미터가 있고 센티미터가 있고 미터가 있고 킬로미터가 있는 거죠. 측정 수준도 똑같이 무언가를 측정하는 거지만 사람의 키를 잴 때 하고 볼트 너트를 잴 때 하고 개미를 잴 때 하고 무슨 커다란 배를 잴 때 하고는 측정의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명목 수준이라고 하는 것,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명목은 노미널 레벨이고, 서열 수준은 오디널 레벨이고, 등간 수준은 인터벌 레벨이고, 비율은 레이쇼 레벨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단어만 한번 쭉 보세요. 명목 수준의 측정 수준을 가진 척도를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하고, 서열 수준의 측정 수준을 가진 척도를 서열 척도라고 하고, 등간 수준의 측정 수준을 가진 척도를 등간 척도라고 하고, 비율 수준의 측정 수준을 가진 척도를 비율 척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명목 수준은, 명목은 노미널이잖아요. 명목, 이름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다. 명목이니까. 자, 서열은 뭐죠? 순서가 있다. 위아래가 있다라는 거죠.
1등, 2등, 3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있다. 이게 서열 수준이고 등간 수준은 순서가 있는데 그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서열 수준은 이런 거죠. 서열이 있다. 어떤 사람들의 키를 쟀더니 첫 번째 사람은 175cm고 두 번째 사람은 182cm고 세 번째 사람은 183cm고 네 번째 사람은 197cm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75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차이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의 차이가 똑같지 않잖아요. 서열은 순서는 있는데 그 차이는 동일하지 않다. 자, 등간은 뭐냐면 등간이니까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거잖아요. 서열도 있고 서열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비율은 완벽하게 똑같다. 그 간격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요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이런 겁니다. 명목 수준의 척도는 이름만 있다라는 거예요. 서열도 못 매기고 그 다음에 서열 사이의 간격이나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붙여놨다.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것. 자,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이거의 변수값은 뭐죠? 남성과 여성이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남녀 간의 서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이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성별은 우리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남성과 여성은 구분을 하는 것뿐이지 이름을 다르게 붙인 거지 차이가 없다. 그냥 다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수준은 그 속성값, 변수값 사이에 차이만 존재하지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명목 수준의 척도, 명목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서열 척도라고 하는 거는 서열 수준의 측정 수준을 가진 척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계층이라고 하는 것. 자, 상, 중, 하로 우리가 보통 계층을 나누죠. 상류층, 중류층, 하층, 하류층. 자, 그러면 상류층하고 중류층 사이의 차이하고 중류층하고 하류층 사이의 차이는 등간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하 차이보다 상중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몇 배, 몇십 배가 큽니다. 그죠? 하지만 상류층은 중류층보다는 잘 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류층은 중류층보다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순서, 서열은 우리가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교육 수준도 초, 중, 고, 대라고 하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생이 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근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동일한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등간은 이 차이가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온도라고 하는 거는 0도하고 30도하고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0도하고 0도, 0도하고 플러스 30도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IQ 0에서 500.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0에서 100은 간격이 100이고 그 다음에 200하고 100하고는 간격이 100하고 그러면 0에서 100하고 또는 100에서 200하고의 그 100은 똑같은 10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간하고 비율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등간과 비율을 구분하는 거는 일단 비율 먼저 설명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비율 수준은 자, 나이는 0에서 200살, 뭐 200살 더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등간하고 똑같은 거죠.
0에서 100살, 100에서 200살. 그럼 0에서 100살하고 100살에서 200살하고는 똑같은 간격입니다. 자녀 수 0에서 200, 뭐 200명을 낳은 사람은 없겠지만, 자, 그러면 10명과 20명이라고 하는 게 10명, 10명은 똑같은 10명이 되는 거예요. 자녀 수가. 자, 그런데 등간 수준하고 비율 수준은 현실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점을 제외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절대 0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숫자로 등간 수준과 비율 수준에서 측정하는 측정 값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0이 실제적인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자, 등간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대적 기준입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0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근데 0도라고 하는 게 온도가 없는 걸까요? 춥다와 덥다의 중간에 일정한 기준값이 0인 것이지 0도도 온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IQ를 측정을 했는데 0이 나올 수 있어요. 테스트에서 아무것도 안 쓰면 백지를 내면 0이잖아요. 자, 그러면 백지를 냈다고 해서 IQ의 0이라는 값은 그 사람이 지능이 없다가 아닌 거잖아요. 낮다라는 거지. 즉 등간 수준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0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즉 0도 일정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등간 수준 척도고, 비율 수준은 나이가 0이다라는 건 뭐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0이다라는 건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의미를 0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간과 비율은 이론적으로 절대 0점, 절대 0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구분을 하지만 현실 조사 분석에서는 등간 수준과 비율 수준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절대 0점으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명목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할당되었지만 수량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숫자가 할당된다는 거는 뭐냐면, 자,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남성, 여성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남성에게는 1 남성, 여성에게는 2 여성, 이래서 남성과 여성에게 1과 2라는 숫자를 부여하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과 2는 다른 값이다라는 거를 의미할 뿐이지 2가 1보다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기독교의 종교에 대해서도, 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응답값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거죠?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이슬람교 중에서 귀하의 종교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번을 택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고 2번을 택한 사람은 불교인데, 자, 그럼 불교를 택한 사람이 2니까 숫자가 크니까 기독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불교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죠. 기독교는 기독교고 불교는 불교다. 명목, 숫자가 할당되었지만 그냥 숫자는 그 이름만 있는 거지 크기나 다른 어떤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요게 명목 수준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나중에 분석할 때 뭐 한 거니까 요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석에서 핵심적인 분석을 전혀 할 수 없다. 명목 수준의 척도로 질문지를 만들게 되면. 자, 그럼 결론은 뭐죠? 가능하면 질문지, 설문지에는 명목 수준의 척도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서열 척도라고 하는 거는 서열 수준이죠. 할당된 수치 사이에 서열 관계가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수학적인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층이라고 하는 건 아까 상중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신은 어느 계층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설문지에는 1 상, 2 중, 3 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1 했으면
1 상류층에 속한 사람은 중류층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는 아는데 중류층 2를 선택한 사람보다 상류층을 선택한 사람이 2배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부분적인 기술 통계만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등간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할당된 수치 사이에 동일한 크기의 간격이 존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 연산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은 가능하다. 왜? 상대적 그 등간은 상대적으로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70도, 90도, 50도 그러면 이거의 간격은 20도. 90과 70 사이의 20이나 70과 50 사이의 20은 같은 20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차이가 90과 50은 40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통계에서 사용 가능한 척도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죠? 가능하면 설문지를 만들 때 등간 수준의 이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야 된다. 문항을. 자,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하고 똑같은데 절대 0점이 존재하고 이론적으로는 곱셈 나눗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똑같이 절대 0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름만 다르게 붙일 뿐이지 이것도 등간 척도하고 똑같다. 그리고 등간 척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통계에서 이 설문 문항에서 얻어진 변수값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험용으로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범주라고 하는 거는 구분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 구분은 다 하는 거죠. 자, 순위라고 하는 게 있느냐. 명목은 순위, 서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밑에는 다 있고. 간격이 등간격이냐. 순위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닌 거고. 자, 서열은 등간격이 아니고 등간 척도부터 등간격이다. 절대 0점이 있느냐? 절대 0점은 비율만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명목에서부터 비율로 척도의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사할 때는 당연히 척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 때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가능하면 척도의 수준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수준의 척도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오늘 다음에 머리가 아플 테니까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을 하는데 이건 분류를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서열, 순위를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간격을 측정하는 거고, 이건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그래서 수학 연산으로 하면 연산이 안 되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까지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에 이제 현상이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 자, 그러면 청년은 취업이 잘 될수록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조사 개념은 취업과 행복감. 그러면 조작적 정의는 자, 취업, 임금을 받음 또는 뭐 취업이 잘 될수록이니까 높은 임금을 받음. 이렇게 하고 조작적 정의로 행복감은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 이렇게 했을 때 자, 측정에서 측정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질문에 변수값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취업 임금을 받은 그러면 임금을 받습니까? 취업 여부만 물어보는 거죠. 임금을 받습니까? 그러면 임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물어보면 명목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금을 받음으로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했으니까 임금을 얼마를 받습니까?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쓰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임금 액수를 쓰도록 변수값을 지정하면 이 문항의 척도는 비율 척도가 된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도 다른 변수값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척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액수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감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도 주관적 행복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자, 주관적 행복감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우 행복, 조금 행복, 보통 별로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1 매우 행복, 2 조금 행복, 3 보통, 4 별로 행복하지 않다,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응답값을. 자, 이렇게 하면 서열 척도가 돼버립니다. 그죠?
매우 행복과 조금 행복 사이의 차이하고 조금 행복과 보통 사이의 차이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우 행복은 조금 행복보다는 더 행복한 거죠. 조금 행복이 보통보다는 더 행복한 거고. 근데 그 더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건 어떤 거냐? 자,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는지를 100점 만점에 점수로 쓰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숫자로 어떤 사람은 빵점, 어떤 사람은 7점, 어떤 사람은 92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변수값을 지정을 해서 1, 매우 행복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 문항이 서열척도가 되는 거고, 요렇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로 물어봤을 때는 비율척도가 된다. 자, 그럼 설문지에 동일한 질문을 던져놓고 변수값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문 문항의 척도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습입니다. 자, 그 3주차였나요? 3주, 4주에 가설 및 가설 모형 5주차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가설 및 가설 모형 실습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 7주차 강의, 여기 실습할 때 조사 항목에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X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 없는 조사 항목을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S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조사 항목에 그 가설하고 가설 모형은 빼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로 한 거를 여기 일렬로 다 쭉 적으시면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적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조사 항목이 쭉 숫자가 늘어났겠죠. 처음에 한 거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은 이제 대구대학생으로 해놨으니까,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은 이 집단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대구대학생의 변화 가능한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변수가? 자, 성별이 있겠죠. 대구대학생이라는 집단은 여성과 남성이 있죠. 그 다음에, 나이가 다르겠죠. 소득이 다르겠죠. 학년이 다르고 학과가 다르고. 그죠? 일단 5개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변수가 일단 5개가 이 소주제,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이라고 하는 소주제에서는 변수가 5개가 나오고, 이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별도로 필요 없죠. 그냥 남성과 여성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척도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명목 척도가 되는 거죠. 남성이 아까 여성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뭐 순서, 서열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목 척도다. 자,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도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럼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도 가위표 치고 조작적 정의가 필요 없음 이렇게 가위표 치시면 돼요. 자, 뭐 그런데 혹시 연령을 뭐 변수의 조작적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것도 뭐 큰 틀에서 보면 연령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나이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한 살을 주니까, 소위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만 나이를 쓰죠. 그래서 연령의 변수 조작적 정의를 만으로 설정한 나이, 요렇게 조작적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으로 결국은 조사자가 조사 목적에 맞는 응답값을 끌어내기 위해서 개념을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연령은 그러면 당신의 나이는 뭐 만 나이든 숫자로 나올 테니까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쓰라고 하면 비율 척도가 되겠죠. 자, 왜 등간이 아니고 비율이냐? 연령은 0살, 그런 뭐죠? 태어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소득은, 자, 요거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할까요? 월급으로 할 수도 있고 연봉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1년에 직장 생활의 대가가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모든 금전 화폐의 총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하는 조작적 정의고, 소득은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나 연봉으로. 그런데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변수의 조작 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1년 장사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조작적 정의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도 비율 척도가 되겠죠. 자, 월급이나 연봉은 월급 0원 그럼 뭐죠? 없다라는 거니까. 그죠? 학년 대학생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개가 숫자가 나오죠. 네, 근데 이것도 명목척도라고 볼 수 있고, 자, 요거를 학년은 좀 애매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대학에 들어와 있어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거를 의미할 뿐이다. 그럼 명목적도가 되는 거고,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뭐 똑같은 대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평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목적도가 되는데, 지식의 축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1학년은 1년만 배운 사람, 2학년은 2년만 배운 사람,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거는 비율 척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학년을 그래서 본인이 명목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의 축적이라는 관점이 필요 없다 그러면 명목으로 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똑똑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더 많이 배웠으니까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배움의 기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비율적도라고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과는 뭐 사회학과, 경제학과, 뭐 사회교육학과, 뭐 여러 가지 학과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학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변수에 이건 뭐 조작적 정의도 필요 없고, 자, 명목적으로 구분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명목적도다. 그래서 조사 항목을 여기다 일렬로 쭉 쓰시고, 이거에 대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하면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할 건지를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척도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설문지 만드는 내내 굉장히 이거를 계속 따져야 되고, 나중에 2학기 때 사회조사 분석을 할 때도 이걸 가지고 어떤 통계 분석 방법론을 활용할지가 이 척도 유형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분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예시인데, 자, 알바 여부, 알바 수입 이렇게 해서 조사 항목,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알바 여부는 하느냐 안 하느냐니까 굳이 뭐 조작적 정의가 필요 없고, 이건 명목척도죠. 알바 안 한다고 알바 하는 애보다 못하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자, 알바 수입은 알바생이니까 1급, 주급, 월급으로 조작적 정의를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1급이든 주급이든 월급이든 얼마, 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원이 숫자로 나오니까 비율적도가 되죠. 왜? 영원은 돈이 없는 거니까. 자, 생활비도 조작적 정의를, 자, 제가 이제 가로치고 해놨는데, 모든 지출 비용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주거 비용을 제외한, 왜냐하면 집에서 다니는 사람은 주거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활비에 하숙하는 사람은 주거 비용을 놓고, 원룸 사는 사람은 집에서 다니는 사람 주거 비용을 안 넣고, 이러면 이제 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걸 따져서 학생들이니까 생활비에서 주거비 비중인데, 이 주거비가 본인이 해결하는 경우와 본인이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생활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조작적 정의에서 주거 비용을 제외한 지출 비용이다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셔도 됩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문지를 만드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생활비도 0원 그러면 비율적도죠. 없는 거니까 생활비가. 최저시급은 시급으로 이미 딱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자, 당신이 받는 최저시급은 얼마입니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조작적 정의가 필요 없고, 이것도 0원, 법정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죠. 비율적도 0원은 받지 않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인데, 자, 요건 이제 찬성하는 정도, 요렇게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매우 찬성해서 매우 반대, 요렇게 하면 서열적도가 되는 거죠.
자, 현 정부 지지 정도도 자, 정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서열 척도가 됩니다. 지지하는 정도니까 매우 지지에서 매우 반대까지 그러면 서열 척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 항목,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측정 수준의 유형, 척도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